7월 들어서 변동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8월에는 조금 잦아들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번 주는 참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변동성은 언제 어떤 시그널로 잦아들 수 있는 걸까요?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좌고비 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정말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쉽게 얘기 안 되네요. 네. 예, 예. 근데 저는 멋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괜찮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게 좀 잦아들 줄 알았는데 8월 이 첫째 주 시장도 지금 너무 변동성이 네. 커요. 이게 과연 언제 잦아들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뭐 그동안에 워낙 변동이 컸고 네. 낙폭이 컸고 음, 뭐 투자자분들의 상처도 컸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상승분의 어떤 그 여진 정도로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한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체력.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거래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거래가 되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조그만 이슈에도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여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게 변동이 많이 줄어들려면 시장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 시장 이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뭐 좋든 나쁘든지 관망하는 분도 많이 이전보다 느셨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체력이 떨어진 게 1차적인 원인인데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내려온 것도 알겠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그 ETF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청산된 것도 많이 알겠는데 아직도 이제 찜찜한 구석들이 있는 거죠. 뭔가 더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그 여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금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예,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이 이제 어젯밤 기준으로 그려온 건데요.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인덱서고라는 데서 한 건데 뭐 제 아는 후배님이 이렇게 만드신 좋은 사이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요 파란 게 이 반도체 지수고 이 빨간색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네. 어떤가요?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그러네요. 움직이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반도체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또 중간중간 보면 금리가 꺾일 때마다 반도체 올라요.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결국엔 금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금리 안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속적인 반등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뭔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이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그게 왜 그러느냐면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걸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정점론, 그죠? 피크론. 뭐 기존에 있었던 주도 산업에 대한 피크론이 굉장히 컸었던 건데 그 피크론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대를 했었어요. 첫 번째 기대는 뭐였냐면 그래 뭐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 되게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의지가 있나를 먼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땠었나요? 투자 의지 확실히 보여줬죠. 전부 다 투자를 늘리겠다를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우리는 저도 이런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 구글이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도 바닥은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가 있었는데 와르르 무너졌죠. 왜냐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그래 투자 의지는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은데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또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남의 돈을 빌리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나중에 수익성이 있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보통 우리 ROI라고 하는 투자 대비 수익률. 그래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러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그리고 내가 했었을 때 사업성은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장표 보시면 아마존이 그걸 또 해소해 줬죠. 네. 아마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걸 투자를 하면 3년 내에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다 내 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존 하는 얘기를 더 했어요. 지금 내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했는데 그거 옛날에 임대한 거다 싸게. 근데 이제 그 뒤에 내가 GPU 비싼 거 사고 메모리 비싼 거 사서 그 뒤로 나중에 새롭게 계약하는 거는 훨씬 더 높은 요금을 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의 수익성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진다라고도 아마존도 얘기를 해서 아마존 스스로는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지만 이거 오래 가지 않아. 조금만 지나면 플러스로 전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사실 시장이 또 우려도 한번 접어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았던 거죠. 예, 그건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돈을 빌리는 사람도 결국 나중에 금리라는 역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 돈을 빌릴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낮아야 원활하게 빌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여러분들 국채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 채권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채권이라는 건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유리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쭉 앞에 다 나와서 여러 가지는 된 거죠. 일단 뭐 많은 뉴스들 보면 이거 한번 보죠. 뭐 우리가 봤었던 것들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앞으로 생산은 20% 느는데 수요는 200% 는데 네. 그냥 이거 보고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저 얘기 예전에 나왔으면 네. 폭등감이죠. 하여튼 뭐 이런 거 나와도 빠져요. 뭐 할 수 없죠. 뭐 시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네. 수요가 많아도 믿질 않고 수익성이 나온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더 그렇죠? 뭔가를 증명해야 원한 되는 증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증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끝단에 있는 게 금리인 것 같아요. 결국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많이 시작을 하면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는 자금을 빌리는 것도 원활할 수 있고 빌려주는 쪽도 나름대로 빌려주는 데 따른 어떤 그 여러 가지 보상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일단 금리 안정이 최우선시 같다. 왜냐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불안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뉴스가 차라리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뭐 이런저런 그 전망들이 되게 부정적이고 뭐 되게 안 좋으면 사실은 뭐 나름대로 불안해해야 되는 거고 언제 떠날까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나오던데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뭐 GPU가 뭐 차세대 그게 뭐 조금 메모리를 줄이는 이유도 웃기잖아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리고 그건 알고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가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족해서 못 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샌디스크나 이런 애들도 저렇게 향후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도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컴퓨터가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낸드 플래시라는 네.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기승전결 메모리 부족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메모리 부족이 연결이 되면 시장 전망은 좋아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죠. 어쨌든 뭐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얼마나 반등이 올지 그것도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뭔가 그래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이제는 조금 나름대로 조금 내가 좀 더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라고 하는 환경은 금리에서 일단 찾아보면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왜 다른 것들은 이미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거보다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 트리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금리는요. 네. 최근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는 경로보다는 여기서 유지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지 않나요? 현재는 그럴 우려가 크죠. 네. 오늘 나온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네. 사실 녹록치가 않죠. 그렇죠. 이란은 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고 그 수수료도 5에서 7%면 작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제유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 기대는 다른 요소에 있습니다. 어떤? 경기 둔화입니다. 경기 미국. 둔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름대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유가에 따른 피해가 사실 물가에만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는 물가라는 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유가 오르면 주유소에서 기름값도 오를 거고 또 유가가 오르고 나면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모든 제품은 원유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죠.
뭐 여기 지금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다 네. 전부 다 원유를 원료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는 거죠. 이렇게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이렇게 유가가 높아지면 내가 이전에보다는 드라이빙 가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이전에 비해서 소비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게 8월 달부터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금리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고유가에 따른 피해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면 사실 미국은 금리를 꼭 올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일 쇼크 때도 보면은요, 결국은 금리를 또 내렸어요. 또 올리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결국은 경기가 많이 불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물가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그 뒤에는 경기가 불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얘기 안에는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 전제 안에는 고용과 소비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나오는 지표부터 그럴 건데, 지난달에는 되게 아쉬웠던 게 사실은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가 사라지는 부분 안에서 이제 미국의 소비, 그다음에 고용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연준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제가 깨지면 미국 경제가 대단히 견조한데 물가가 오른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내러티브인데, 거기에서 서사 중에서 나름대로 경기가 훼손된다라는 게 빠지면 연준은 일단은 두고 보자로 바뀝니다. 경기가 되게 둔화되고 있어. 그럼 왜 두고 보냐면, 경기가 둔화되면,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도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내가 실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실직을 하면 월급이 없고, 월급이 없으면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절로 수요가 급감을 해요. 수요가 급감을 하면 아무리 유가가 높아도 사실은 유가가 떨어지는 기현상들을 또 보게 됩니다. 왜? 쓸 사람이 없는 거니까.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경기 둔화 때문에, 그죠? 나름대로 이게 둔화될 게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워시는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화되려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돼야 될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어쨌든 간에 이란 문제가 지금보다 조금 진전돼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올릴 수밖에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워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오늘 아침엔 제가 못 봤는데 어젯밤만 해도요 9월의 금리 인상 확률이 동결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50몇 %였다가 동결로 바뀌었다. 오늘 아침에 좀 올랐을 것 같아요. 다시 인상 쪽으로. 근데 그 인상도 지금 무조건 하겠다라는 쪽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50%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 보면, 왜 50%밖에 안 되지? 물가만 보고 있는 게 이제 아니란 얘기죠. 이제 시장도 경기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10년물 국채금리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궤가 데칼코마니 같이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사업 여건이나 주가에는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거는 전체 시장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그게 더 민감해서 그런 거지. 네, 뭐 네. 미국에서도 금리가 많이 뜨면 좋을 일 없을 거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JP모건의 다이먼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 되게 숨어있는 레버리지들이 많다. 그렇죠. 여기저기 숨어있는 레버리지들이 많다. 그러면 그 모든 레버리지들은 그게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레버리지의 제일 큰 어떤 적은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사실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네. 특정 업종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특정 지수를 역시 해봤더니 어때요? 다른 업종들은 그 상관관계가 좀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주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와 되게 연관이 깊었다라는 측면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 키워드, 경기 둔화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이건 뭐 반도체고 뭐고 주식시장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게 거잖아요. 둔화냐 침체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침체까지 간다라면 시장이 쉽지는 않은데 네. 둔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라는 경제 자체가 사실은 GDP의 70%가 소비지만, 네.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한 3, 4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건 소비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투자는 소비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투자가 더 원활해지는 특징을
가져요. 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 관련주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 관련주들은 되려 좋아질 수 있어서 사실 시장이 이중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그런 베스트는 경기가 살짝 둔화돼서 둔화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가장 선제적으로 인하는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변수가 네. 있으니까 동결에 대한 기조가 될 아. 텐데 이런 게 되게 인식이 중요한 게 그동안에 지난해까지만 보면 지난해는 우리는 기본 기조가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예라는 기조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미국이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우려로 바뀌면서 시장이 우려가 있었던 건데 네. 또다시 이제는 금리 인상 쪽은 아니고 이제는 차분히 계속 동결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뭐 케빈 허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초부터 금리 관련 지표를 바꿔요. PC 디플레이터, 네네.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걸 바뀌면 그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2%대로 들어오거든요. 케빈 호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미국이 내가 원하는 목적은 물가 2%야. 근데 만약에 그 지표 2%대가 나오면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만드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억지로라도 내리면 뭐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사실은 그 서사 자체가 시장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주가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금리가 될 1번이에요. 것인데 1번이고 1번. 왜냐면 지금 나머지 좋다라는 건 뭐 전망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외국계도 한 번데도 본 데도 없고 맞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골드만 일론 머스크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것 가지고는 이제는 논할 건 없는 거고 시장은 의심은 그거죠. 그런데 왜 안 올라? 근데 왜 빠져?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하는 거죠. 너희들의 분석이 틀린 거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저희들이 맞는 건 아닐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악재가 있는데 그 악재가 하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예. 분명한 건 금리가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하여튼 저점은 계속 높아질 거다. 그거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매크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 워낙에 이게 연관 관계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금리 추이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은 사실 국내 시장에 대한 뷰,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다시 코스피 만을 넘어서 12,000 간다. 뭐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시장은 최근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네. 외국인은 언제까지 우리 시장을 이렇게 놀이터 삼게 될 건지 늘 그래 왔지만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체력이 약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은 한 가지 수급은 아닙니다. 네. 여러 수급들이 있어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수급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초단타를 하는 외국인 수급도 있고 그렇죠. 또 외국인 헤지펀드와 연결돼서 파생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도 큽니다. 네. 그런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근래 시장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단기 어떤 그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글로벌 펀드의 움직임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투자라고 하면 좀 길게 보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들었다라면 지금은 컴퓨팅으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조건을 걸어놔서 이 조건엔 무조건 팔아, 이 조건엔 무조건 사 이런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 조건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게 하는 그런 기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체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거래가 줄고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외국인들은 되게 많이 역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락하는 게 그 이유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락하는 것만 보고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죠. 이 레버리지가 된 게 외국인들의 파생상 그 선물 옵션을 하고 이 파생상품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준 거예요. 왜 이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더 많이 얘네들은 변동성을 크게 하고 그 변동성 크게 하면은요 나름대로 얘네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를 반복을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지만 얘네들은 당일 매매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만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선물 매매나 그런 것들하고 아침에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매매하고 선물하고 지수 움직임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면 보통 우린 그 반등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까지 되게 투자자분들 힘들었던 건 뭐냐면 차라리 주야장천 빠졌으면 그러니라 해요. 이게 뭐가 있을 거야 그러는데 오르다 매일 빠져서 힘들었던 거예요. 오르다 빠지는 걸 지속하면 사람이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바뀌는 게 한 달 내내 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기대가 있었을 때 오르는 게 정상인데 기대했었을 때 시장이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팔아봐요 일단. 팔아보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밀어버려요. 거기에 선물 매도도 하고 그럼 더 빠지거든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ETF 같은 경우는 빠지는 족족 ETF 그 LP라는 사람들이 주식을 또 팔아서 이걸 또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파는 쪽으로 변하게 돼요. 아무도 안 사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던 거고. 이게 더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게 디레버리징이 됐다고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급 자체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단기적인 뭔가 길게 보고 시장에 대한 어떤 큰 전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단기적인 변동을 되게 취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안타깝지만 지금 먹잇감이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되려면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서 좀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고 또는 또 다른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뭐 유럽계 자금은 좀 뭐 길게 들어오고 뭐 미국계는 좀 뭐 초단기도 되긴 있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또 외국계 자금들의 성격들이 워낙에 다 다양해서 뭐 시타델이 대표적인 예죠. 시타델 말고도 의외로 그런 펀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은 AI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미국계 자금들 중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가보면 트레이딩 데스크가 예전에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다 기계가 해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네. 거기 있는 트레이딩 룸 자체가 아마 10명이었었으면 그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내보냈고 그걸 전부 다 기계를 해서 기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기계는 그냥 조건에 따라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조건은 이런 조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다 팔아. 그러면 이제 다른 기계가 그 조건을 만들면 또 다른 기계는 거기에 또 반응하고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기간도 사실 꽤 걸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 시장을 만나게 되기에는 조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간도 중요한데 네. 결국엔 밸류에이션 믿음이 배신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 주가라는 게 이런저런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움직이진 않았던 거를 놓고 보면 그래서 보다 냉정하게 우리는 이 기업들이 현재 실적이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면 제대로 하겠지만 이 위치가 온당한가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이 또 좋아지면 네. 또 체력도 좋아집니다. 그쵸.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래서 뭐 이제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 매매들 보셨겠지만 외국인 매매가 들쭉날쭉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롱텀 펀드들은 들어온 데도 되게 많아요. 확인해 보면 네. 롱텀 펀드들은 이 정도 가격 계속 사겠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한 가지는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외국인들이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만약에 환율이 또 1,500원대였었으면 이 환차익을 데리고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었는데 이게 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원화가 약세더니 지수가 빠지니까 또 원화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 또 환에 대한 어떤 매력이 없는 부분들이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아쉬움도 있었다. 물론 당연히 환율은 안정이 돼야 되고 우리 서민분들의 수입 물가가 뭐 여러 가지 물가가 다르니까 그게 더 맞는 거긴 하지만 주식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시장에서 사실 시장에 뭔가 네. 그 심리를 이끄는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잖아요. 물론 요새는 다른 실적 관련한 종목들도 많은 이제 확산 그리고 코스닥으로도 확산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은 지금 다들 기다리는 게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주환원 얘기를 너무나들 기다린단 말이죠. 삼성전자나 네. SK하이닉스. 그럼 실제로 주주환원 정책이 뭐 엄청 대단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여기에서 뭔가 확 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주주환원은 되게 큰 이슈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주주환원에 대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게 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주주환원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주주환원만 하면 주가가 반응을 하는 이유가 맞아요. 일단 주식 숫자를 줄여주잖아요. 자사주 매입 속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EPS라는 게 우리 펄을 계산을 할 때 뭐 PR이 얼마야 계산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EPS라는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 한 주당 얼마 이익을 냈느냐인데 그 한 주당에서 주식 숫자가 줄어들면 EPS가 되게 늘어요. 그러니까 퍼가 더 낮아지거든요. 훨씬 더 저평가가 된다고요. 그리고 유통물량 입장에서도 주식이라는 게 살려는 사람이 더 많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물량 자체가 줄어들면 살려는 사람이 똑같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되는 거죠. 되게 큰 뉴스인 겁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뭐 꼭 이번에 발표해야 되는 거냐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하는 것 보면 아쉬움은 되게 남는다. 그런데 최근에 그 관련 기업들 얘기를 한 거 보면 두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은 조만간 한다라고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이번 분기는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이 주가에 비해서 하고 있는 주주와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세련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해외 시장도 많이 겪어보셨고 현재 시장에서도 되게 굉장히 좀 선진국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 반면에 제가 볼 땐 아직도 기업들은 조금 거기에는 못 미치는 아쉬움은 있다. 왜냐면 이렇게 벌었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 이득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투자분들은 이모레부터 그 위험을 다 감수해 주신 거잖아요. 그 기업이 위험할 때 내가 투자를 통해서 감수해 주셨고 근데 그 감수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도 야 배당이 되게 많다라면 이 배당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 3, 4, 5년 정도 모아보면 내가 지금 있는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남는 데란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안 빠져요. 그리고 더 사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길게 보면 손실이 아니네라는 게 되잖아요. 네. 미국은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요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도 꽤 커야 되겠죠. 와, 이 정도까지 준다고? 그럼 나는 배당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래. 왜?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이는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뭐 그래. 주가라는 게 오를 땐 30% 오를 수도 있고 20%도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배당이 1년에 이 정도씩 되고 그게 몇 년 쌓이면 내가 손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면 길게 투자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네. 결국 이 장기적인 투자라는 건 기업 이익의 지속성이 우선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에 따른 주주 환원이 장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투자 어떤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물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깜짝 놀란 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작은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요게 맞나요?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조금 생기자 네.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 반짝 네, 랠리를 네.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속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이든 아니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든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죄도 없이 쓸려나간 기업들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 중에서 볼만한 기업들을 실제 탐방 다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얘기인즉슨 이제는 이에 따른 어떤 그 디레버리징은 마무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고 이제 뭐 하반기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기업들이 시장이 뭐 너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시장의 박스권 안에만 갇혀도 이런 기업들은 최소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기존에 있던 주도 기업이 많이 오르고 그래도 빠졌지만 네. 이런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데 죄도 없이 나간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찾는 움직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아마도 그러니까 지수가 꼭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도 그런 움직임들은 되게 활발해질 거다라는 건 하반기의 기대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코스피 투자도 많이 하시지만 코스닥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저는 최근에 약간 테마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없었던 테마도 막 생기고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맞는 시장이지 그동안에는 너무 이런 반응이 없었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비정상의 정상화죠.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해도 뭐 나름대로 이걸 못 읽은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극단적 비정상적이면
약간의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정상적으로 오는 것도 또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강세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야,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올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순간 스텝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투자사령부 이선엽.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프로는 차원이 다른 주식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